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데요. 대학병원들도 무한 경쟁에 놓이면서 경영과 매출 실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양대병원에서 일했던 한 교수가 병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일까요? 한양대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법률방송이 이 한양대 A전 의대 교수를 만나 어렵사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위기의 대학병원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선 피고소인이 고인이 됐으니 그만하자라는 의견과 반대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진상규명에 대한 법적 쟁점,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대학병원들도 무한 경쟁에 놓이면서 경영과 매출 실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 한양대병원 교수가 병원 측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가 무슨 일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위기의 대학병원, 먼저 한양대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법률방송이 소송을 제기한 전 한양대 의대 A 교수를 여러 차례 설득 끝에 만나 어렵사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양대병원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편말과 함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학교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학교를 떠난 A 교수의 외래 진료실이었던 곳입니다. 한양대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한양대병원의 교원 성과급 지급 규정입니다. 제7조 성과급 재원 조항은 재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성과급 규정 제정 당시 교수들의 월급 인상분을 학교가 가져가 성과급 재원 일부로 삼았다는 것이 A전 한양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2008년부터 월급 인상분을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한 7을 내놓겠다. 그래서 3대7 비율로 만들어서 이걸로 성과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 뺏어가기 시작한 거죠. 재원도 재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제10조 성과급 지급 원칙과 제11조 성과급 지급 및 평가 대상자 조항입니다. 제10조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평가월에 실적이 없거나 지급월에 진료 수당이 없는 교원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 인상분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주는데 돈 많이 못 벌어오는 교수는 성과급을 안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을 다 만들어서 이건 뭐 일방적인 통보였죠. 이렇게 해서 교수 입장에서 더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은 4년 뒤 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보한 겁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한양대병원의 교원 성과급 시행 문서입니다. 재원 확보 부분을 보면 적용 대상자의 진료 수당 중 일부를 성과급 진료 수당으로 확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기존에 받던 수당을 일괄적으로 병원 재원으로 가져가서 그 돈으로 다시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받던 임금에서 일정액을 일괄 삭감해 걷어가 돈 많이 벌어오는 교수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교수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이런 동의서죠. 이런 동의서를 보내고 이렇다 동의를 해라. 많은 교수들이 동의를 안 했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한양대병원의 교원 성과급 시행 문서에 따르면
전임 강사부터 조교수, 부교수, 교수까지 1단계로 40만 원에서 55만 원을 급여해서 일괄 삭감하고 2단계는 한양대 서울병원은 75만 원, 구리병원은 70만 원, 3단계로 서울병원은 115만 원, 구리병원은 105만 원을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선 월급 깎이는 건 둘째치고 내 월급이 깎여 다른 교수 성과급 주는데 들어가는데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A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교수 자존심이나 월급 깎이고 말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른바 돈 안 되는 환자를 피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별 재원일수, 환자가 오래 입원하면은 그거 가지고 점수 깎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중환자거나 오래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환자를 빨리빨리 내보내야지 병원 수입이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점수화시키면 그럼 환자는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소신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잉 진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환자한테 검사를 사실 자주 할 필요도 없는데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CT나 MRI를 안 찍어도 될 거지만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한 건이라도 더 하게 되면은 결국 환자는 그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이에 항의하자 학교 측에선 진료실 가운데 하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고 외래 진료 방을 빼라는 거예요. 특히 이걸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런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한양대 병원 측은 교원 성과급제는 한양대 병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전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환자 1인당 비용이 낮으면 낮았지 높지 않다고 과잉 진료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교수는 병원 측에서 교수들이 회의하러 갈 때마다 검사 오더를 많이 내달라, 검사를 많이 해야 병원 수입이 올라간다고 사실상 과잉 진료를 부추겼다고 반박했습니다. A 전 교수는 그러면서 CT랑 MRI 오더를 많이 내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서 포상을 했다며 CT나 MRI를 찍으면 수입이 올라가니까 오더를 많이 내달라고 했다고 거듭 병원 측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A 전 교수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유효하고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지난 3월 한양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임금을 일괄 삭감한 뒤 매출액 실적이 좋은 의사들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한양대 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논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한양대 병원 측은 제도 시행 전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수들이 딱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제도를 시행했다는 취지로 법률방송에 밝혀왔습니다.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실시했다는 취지인데 법률방송 취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양대병원 한 의사가 지난 2012년 9월 의료원장님께라며 한양대병원 의료원장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불철주야 한양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의례적인 인사말에 이어 바로 단도직입으로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불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0일 서울병원 강당에서 교원 성과급제 설명회에 대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은 후 통상임금인 진료수당의 일부를 성과급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불가함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앞서 한양대병원 측은 제도 시행 전 교수들의 동의를 구했냐는 법률방송 질의에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설명회도 개최하고 의료진들 의견을 수렴했다며 딱히 문제 제기를 하신 교수님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함을 표명한 바 있다는 의료원장에게 보낸 이메일과는 180도 다릅니다. 해당 메일 작성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개 개별 교수 한 명의 의견 표명이 아닌 교수평의원 대표 교수 자격으로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불가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진의 위신과 권위뿐만 아니라
한양대학 전체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게 교수 평의원 대표 교수의 문제제기입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원상복귀와 피해 회복에 대한 재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므로 한양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조속히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제도 시행 재원 마련을 위해 걷어간 임금을 즉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입니다. 그때부터는 월급을 일률적으로 모든 교수단 75만 원 깎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인 2014년 1월 1일부터는 115만 원을 다 깎겠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모든 교수들을 다 깎아가지고 그 돈을 이 재원에 넣어가지고 교원 성과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양대병원 B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내 월급에서 떼어낸 액수로 병원 재원을 마련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C 교수도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시행 전인 2011년보다 2020년 진료수당이 더 적다며 허탈해 했습니다. 깎인 돈도 돈이지만 종합대 의대 교수 정도면 나가서 개업을 하거나 일반 병원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의학연구와 후학양성이라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단 겁니다. 최소한 의과대학 교수로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시장의 원리를 강요하는 거는 원래 대학병원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에 교수 평의원 대표 교수는 고용노동청의 의사도 근로자인데 병원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임금을 삭감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한양대병원은 고용노동청 권고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부랴부랴 지급하고 의료진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2012년 10월 당시 한양대병원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때는 포지티브 인센티브가 원칙이나 병원의 사정이 너무 절박해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용과 이익 때문에 해당 제도가 시행됐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그러면서 시행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동의서를 받고 시행했어야 하는데 병원 사정이 너무 절박해 어떻게든 경영을 호전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다는 한양대병원 관계자 설명이 무색하게 당시 병원장 스스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니까 그 소아과에 있는 교수가 이제 그거를 노동청에다 고발을 했죠. 고발했더니 이제 그 당시 이제 병원장이 이제 잘못했다. 일단 당시 한양대병원은 대상자 57.8%의 서면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료원장과 의대학장, 병원장,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등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보직자들까지 제도 시행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전체 무기명 찬반 투표처럼 객관적인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의사들로부터 1대1 각계격파식으로 동의서를 받아간 점을 A 전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장들은 사실상 병원 눈치를 보며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교수 발령을 기대하는 임상조 교수 등도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잡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했던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사과해야 돼요. 2012년부터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한양대병원은 이듬해인 2013년 4월 당시 신임 병원장은 취임 간담회에서 지난해 드디어 흑자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냈다며 이제는 더 큰 병원으로 재도약할 때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 측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과급하면 과잉진료가 떠오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과잉진료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의대 교수들의 성과급을 일괄 삭감한 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한양대 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며 전 한양대의대 A 교수가 한양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학병원, 오늘도 병원 돈벌이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소장을 입수한 장한지 기자가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 전 한양대병원 A 교수가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김종량 이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형식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이지만 내용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한양대병원은 앞서 지난 2012년 3월 교수별로 단계적으로 최대 115만 원의 급여를 일괄 삭감해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교수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이른바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교수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이런 동의서죠. 이런 동의서를 보내고 이거 다 동의를 해라. 많은 교수들이 동의를 안 했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소장에서 A 전 교수는 먼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수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모순적인 제도인 거죠. 보통은 포지티브 인센티브가 일반적일 텐데 기존의 교수들에게 그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나눠주겠다는. A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양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병원은 의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단 제도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이 교수들의 동의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건 2012년 10월 19일 당시 한양대병원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입증됩니다. 당시 메일에서 병원장은 명시적으로 병원 사정이 너무 절박해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학교 측에서도 교수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냈음에도 당연히 교수들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메일을 보낸 이후 한양대병원은 2012년 10월 개별 교수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받아낸 동의서가 전체 교수의 57.8%, 일단 과반은 넘지만 해당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일단 당시 한양대병원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의료원장과 의과대학장, 병원장, 기획실장 등 사용자에 속하는 보직자들의 동의서도 첨부했습니다. 나아가 병원 측이 위력을 행사해 이른바 각계격파식으로 동의서를 받아갔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각 교수들이 속해 있는 과 과장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내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진료를 보고 있거나 혹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소속 간호사한테 동의서 주면서 받아와라.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엔 집단 동의 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각각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A 전 교수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에 동의를 표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제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A 전 교수의 입장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거는 어떤 근로자들의 뭐 과반수 그런 집단적 동의뿐만 아니라 그런 집단적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인 것으로 우리 법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건 무효죠. A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한양대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입니다. 먼저 급여 일괄 삭감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기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거티브 인센티브라고 부른 것이지 일방적인 급여 삭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이긴 하지만 과반수인 57.8%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A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A 전 교수를 대리하고 있는 양선흥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어떤 말을 하든 본질은 동의 없는 임금 삭감, 임금 체불이라고 반박합니다.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본질은 어떤 식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측에서 해명을 하든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간단하게 말해서 그 본질은 정말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체불인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내용 자체가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양 변호사는 나아가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 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등 대학병원의 존재 이유와 의료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판단 기준이 매출액, 그런 교수의 실적, 환자 수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종국적으로는 이 의사들로 하여금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직업적 양심에 비추어 이 진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혹은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혹시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 직권으로 지난 5월 29일 조정에 회부했지만 A 전 교수나 양 변호사 모두 조정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 얼마 받아내자고 낸 취지의 소송이 아니고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니만큼 재판을 통해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측은 이 제도의 불법성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불법적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는 A 전 교수와 양선흥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한양대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형사소송 진행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한양대 병원에선 앞서 전해드린 네거티브 인센티브 제도 외에도 다른 논란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겸임, 겸무 금지 제도인데 한마디로 이 제도는 돈 많이 못 버는 의사들을 병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역시 소송이 제기돼 확정 판결이 났는데 장한지 기자가 판결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위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둘은 두부처럼 딱 반으로 잘라지는 게 아니고 의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수련이나 의대생들에겐 곧 교육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겸임 겸무 시행세칙을 통해 환자 수나 매출액 등 진료 실적이 떨어지는 교수들의 임상교원 겸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진료 실적 평균 취득 점수가 50점에 미달하는 자이거나 소속 병원 진료과 소속 교원의 평균 점수 50%에 미달하는 자는 겸임이나 겸무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진료 실적 평가 기준은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환자 수, 타 병원과 비교한 매출 차이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을 못 올리는 교수들을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칙에 따라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B 교수가 지난 2017년 2월 겸임 겸무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해당 교수는 분만이 주 전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그 책임을 교수에게 돌리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 분만 관련한 것은 의대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는 건지 다른 전공들도 돈이 안 되면 안 가르치겠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게 A 전 한양대 의대 교수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이 교수들 중에 돈을 많이 못 버는 교수, 그 교수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병원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병원에서 진료하는 교수 중에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은 그냥 병원에서 내쫓겠다는 이야기예요.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의사한테 진료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가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에 해당 교수는 병원 측의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시행세 측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양대병원은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재판에서 병원 측은 이 사건 해지는 병원 전문의로서 활동을 제한한 것이고 대학 교수로서의 본질적 교육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나아가 겸임견무 해지로 인해 교육 활동과 임상 연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급여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따라서 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이 사건 세 측은 의대교원의 경쟁력 강화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 측에 근거한 겸임견무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절차상 내용상 모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하지만 한양대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1심 판결문입니다. 먼저 이 사건 해지가 소청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1심은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해지로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교수가 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경우 환자 진료를 통해 학생의 임상교육과 학문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 교수로서의 인격권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 환자 진료를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고 매출액이 이제 기준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매출 그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겸임 교수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한양대병원의 해당 세 측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환자 진료와 학문적 발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의대 교수의 역할이자 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환자 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건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뭐 정확히 말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건 아니고 대학병원의 그 의사로서의 재직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였죠. 결국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뭐 CT나 MRI 같은 것도 뭐 한 번씩 더 찍게 되고 매출액을 올려야 되니까요.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비 교수의 손을 들어줘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2심에서 내리 패소한 한양대병원 측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은 겸임견무 해지 통보를 받은 또 다른 C 교수에 대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 진료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세 측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겸임견무 해지 조항이 과잉 진료 우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상 전임 교원에 대한 겸임견무 해지를 심사하면서 병원의 영리 활동을 위한 의사의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제도는 그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마저 해당 세 측이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양대병원 측은 해당 세 측에 따라 겸임 해지 통보를 받은 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해당 세 측을 폐지 또는 변경했는지 등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확인해 봐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대학병원이 진료 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일종의 왕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대학 의대 교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의대 교수 왕따 논란 사건, 한양대병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 또한 진료 실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재판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의 말입니다.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해당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피고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과 총장, 전 한양대 구리병원 병원장이자 현 의료원장, 서울병원장, 구리병원 정형외과 과장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평소 자신을 시기해온 구리병원 정형외과 과장 피 교수가 전공의 등을 시켜 자신을 환자 배분 등에서 왕따, 직장 내 따돌림을 시켰다는 게 K 교수의 주장입니다. K 교수의 전공은 어깨관절과 팔꿈치 관절이고 피 교수는 일반 외상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을 지도, 감독하는 피 교수가 환자들이 오면 전공의를 시켜 K 교수에게 가야 할 환자들을 피 교수한테 보내는 이른바 환자 빼돌리기를 했다고 K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진료 왜곡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의 진료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저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진료 실적이 저조하다고 자신을 병원에서 쫓아냈다는 것이 K 교수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여러 번 반복해 자신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고 사정을 해도 여러 명의 전공의들이 번갈아가며 환자들을 설득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했다고 K 교수는 주장합니다. 반면 P 교수는 다른 교수 분야인 고관절이나 척추 주변 골절 외상은 진료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교수들과의 마찰은 피하고 오로지 자신만 왕따를 시켰다고 K 교수는 소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 교수가 P 교수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료원장과 병원장에게도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총장에게 직접 면담도 신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으며 대신 교무처장을 만나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묵살당했다고 K 교수는 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학과 과장인 P 교수에게 찍혀 왕따를 당했고 학교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근거로 K 교수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2월 개정된 겸임겸무 해지 시행세칙을 소급 적용해 그 이전 해에 진료 실적 미비를 사유로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은 점, 겸임겸무를 해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야 해지 처분을 취소한 점, 그것도 해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자신에게 즉시 결정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이 학교와 병원에 찍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K 교수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은 병원이 진료 실적과 이익 창출을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K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양대병원 측은 K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P 교수는 교원소청 심사위 심판 과정에서 응급실 전공의들이 스스로 판단해 진료 의뢰를 한 것이라며 K 교수의 환자 빼돌리기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양대병원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한양대 병원 교수들이 다 의료 전문가들인데 교수들 사이에 그런 직장 내 따돌림이 성립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주치의를 정하는 게 단순히 하나의 질병만을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아픈 곳을 두루 본 뒤 가장 관련된 전문의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는 병원의 진료 체계에 대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진료권을 봉쇄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한양대 측의 말입니다. 한양대 병원 측은 다만 왕따 논란에 대해선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교우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싫고 좋고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당 재판에 출석한 한 증인은 당시 병원장에게 어떻게 K 교수가 겸임겸무 해지가 됐냐고 묻자 병원장이 우리가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냐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양대병원을 둘러싼 환자 빼돌리기와 직장 내 따돌림 논란,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7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로스데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관련한 보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고 정의당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세아 기자가 먼저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과 정치권,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측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비난이 만연한 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타도어, 근거 없는 비난 등 2차 피해 방지입니다. 관련해서 고소인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온오프라인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을 말씀을 드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발인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열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 데 대해선 나름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그런 예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조사와 진상 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먼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는 건 더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마당에 사실과 진위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고 꼭 부관 참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냐는 의견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살아계시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좀 실수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안 계시는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진상규명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엄연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는데 의혹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본다라면 계속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한쪽으로 봤을 때는 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또 접어야 된다. 또 어렵네요. 다만 진상규명 찬반 의견을 떠나 다른 날도 아닌 발인날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선 대체로 꼭 발인날 했어야 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뭐 하려면 진작 하든지
하루 이틀이라도 더 먼저 아니면 그 이후든지 했어야 되는데 날짜가 조금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굳이 그날 했어야 되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걸. 어쨌든 고인에 대한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예의를 지킬 건 지켜야 돼.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소인이 고소 전에 서울시 관계자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이나 유관부서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시장 고소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의 의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며 고소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통합당은 행안위나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선 정의당도 통합당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서울시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사건 한쪽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말로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에 반대한다며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들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로든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누가 알렸느냐입니다. 일단 고소인 측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서울시나 박 전 시장의 고소 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이 모종의 경로가 어디일까?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 청와대에 보고는 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며 경찰이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센스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의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비서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묵살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모두 우린 몰랐다, 우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이 박 전 시장 피소 누설 관련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특히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성추행 증거가 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기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미투 불길로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패가망신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박 전 시장은 비서 성추행을 멈추지 않고 그것도 문자와 사진이라는 증거를 남겨가며 계속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윤 의원은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으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성추행 정황이 왜곡 또는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여성 변호사회 등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일각에선 고소 시기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들끓었을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이 활활 타오를 때 고소하지 않고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걸 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럼에도 서울시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그럴수록 서울시 바깥의 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고소인이 선의로 참다 결국 한계를 넘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은폐하고 참고 지내고 이제 업무로서 평가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시고. 그 밖에 고소인 측 주장대로 서울시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는지, 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경위로 서울시장 비서로 가게 됐는지, 인사권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는지 등도 해소되어야 할 의문이자 의혹입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어제 기자회견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입장문을 보내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은 이렇게 풀어야 할 여러 의문들과 의혹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과연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금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을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박 전 시장 사후 A씨를 향한 온오프라인에서의 2차 가해 관련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 고소장 접수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꼼꼼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그 다음 날, 즉 7월 9일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 고소인 측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며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라도 우선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하지만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5년 4월 성완종 전 의원, 2018년 7월 노회찬 전 의원 등 뇌물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고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사무규칙 제69조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가는 거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실체에 대한 어떤 실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 실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목적 자체가 달성불능,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 검찰 규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니만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했을 때 그때 그냥 그 수사를 종결하면 사실은 뭐 피해자의 인권 보호 면에서 좀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지요. 그래서 여러 그 여성 단체들이 진상 조사를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상 규명 내지는 진상 조사 차원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성추행 혐의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진상규명이 꼭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고소인 A씨에 대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나 피소 사실 유출 등에 대한 고발 등이 이뤄진 만큼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이 있었다면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를 가리기 위해 사건 실체를 먼저 들여다보는 식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다른 방향에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고소고발이 있느냐가 그 전제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이
이미 사망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반론이 있는데 드러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실체 판단이 가능하다는 재반론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런 물적 증거가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상담했던 그런 다른 서울시 직원들 네. 그분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문자나 사진을 보낸 경위나 맥락 등은 결국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어찌됐든 박 시장이 이미 사망해 피해자 진술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실 파악은 쉽지 않을 거라는 반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피의 사실이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는 게 법적으로든 뭐로든 적절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규정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네. 피의자의 사망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사관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국민 알 권리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면 조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한 마당에 공소권 없음 규칙을 배제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지, 한다 해도 실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조사된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지 등 이번 사건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논란과 주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은 다음 주에 여성단체 등과 더욱 크게 연대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한편 박 전 시장 유족과 일정 협의를 거쳐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성추행 의혹이나 피소 사실 유출 등 사건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